네, 안녕하세요. 김찬일입니다. 예. 오늘 영상은 제가 지난번에 그 표고버섯 재배를 위해서 초기 투자비라는 영상을 올렸는데, 일단 거기에 관심도 많으신 것 같고, 조회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보면서 좀 후속으로 좀 이렇게 한 편 더 남겨보려고 초기 투자비를 잘 좀 더 쉽게 회수하고 버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그런 이제 제가 경험한 거를 또 이렇게 같이 공유를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다시 영상을 남깁니다. 그래서 후속 영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초기 투자비, 뭐 표고버섯뿐만 아니라 모든 농업 초기 투자비가 많이 들죠. 시설 재배 같은 경우는 좀 고가의 시설을 해야 되고, 그래서 지난번 제가 영상을 했듯이 제가 귀농한 사례를 비추어 보면 표고버섯 재배 귀농을 위해서 필요한 초기 투자비는 제가 제 사례는 땅이 2억이 들었고, 나머지 시설부터 시작해서 초기 들어오는 배지까지 해서 한 1억 정도가 들었다. 실제로 제가 그 외에 또 사용한 퇴직금까지 합치면 그보다 더 플러스 알파가 있다, 뭐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영상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영상 관심 많은 거 당연히 귀농을 계획하거나 준비하시는 분은 내가 하는 농업, 특히 표고버섯이든 뭐든 이렇게 시설 재배를 할 때 처음에 얼마가 필요한가, 일단 그 초기 투자, 뭐 시드머니라고 하죠. 사업을 할 때 시드머니가 얼마나 있어야 이게 스타트를 할 수 있는지 당연히 궁금할 거예요. 관심도 많고. 그래서 사업이 여러 종류가 있겠지만 초기 투자비가 너무 높지 않은, 좀 상대적으로 초기 투자비가 좀 작은 그런 사업이 그래도 좀 추천을 하죠, 사람들은. 왜냐면 처음 하는 사업은 위험성이 높은데 초기 투자비가 너무 크면 그 사업은 만에 하나 잘 안 됐을 경우에 돌아오는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이죠. 저 같은 경우도 3억이라는 게 물론 대출이지만 그래도 제가 갚아야 할 돈이고, 제가 뭐 엄청 부자도 아니고 회사 다니다가 10년 다니다가 나와가지고 돈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퇴직금 합쳐서 몇 천만 원밖에 안 되는데 거기다가 3억을 추가로 대출을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한 건데 굉장히 어마어마한 돈이죠, 3억이라는 돈은. 물론 여기서 2억은 땅에 들어갔고, 그 땅은 어차피 나중에 가치가 보존된다고 가정을 하니까 그건 어차피 돌아오는 돈이라고 치면 1억. 그래서 저같이 50, 60평짜리 두 동으로 셋업 하는 경우에는 1억 정도의 초기 투자비가 드는 건데, 그것도 1억이라는 돈도 정말 큰 돈이에요. 우리가 무슨 장사를 하려고 해도 1억이 안 되는 돈으로도 시작할 수 있는 장사는 많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1억이라는 초기 투자비를 내는 사업이라는 게, 그래서 이 표고버섯 재배라는 이 사업은 제가 볼 때 이 부분만 비추어 보면 별로 그렇게 안정되거나 좋은 그런 사업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제가 또 매출 수익에 대한 영상도 남겼지만 표고버섯의 수익이 높지가 않습니다. 1년에 초기 1년 차는 거의 별로 못 벌어요. 기술도 없고 경험도 없어서 뭐 2년 차부터 번다고 해도 1년에 벌어야 뭐 한 3, 4천만 원 정도 버는 것 같아요. 근데 생활비 쓰고 못 쓰고 나면 별로 남는 게 없는 거죠. 그러면 남는 걸로 초기 투자비, 자 이제 초기 투자비 회수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요. 자, 내가 그 사업으로 돈을 벌었다고 얘기하려면 초기 투자비는 일단 세이브를 해놓고 그 다음부터 버는 게, 내가 진짜로 버는 게 되겠죠. 그래서 모든 사업이든 초기 투자비를 회수하는데 몇 년이 걸리냐 몇 달이 걸리냐, 그걸 또 많이 중요하게 따져야 되는 거예요. 초기 투자비를 회수하는데 3년 5년이 걸려버리면 그럼 난 3년 5년 동안은 내가 쓴 거를 다시 회수하는 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돈을 벌었다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3년이 걸렸다, 그러면 4년 차부터 이제 돈 버는 게 시작되는 거예요. 왜냐면 3년 동안 번 게 초기 투자비로 다 갚는 거에 썼다면. 그래서 초기 투자비 1억을 투자하는 이 표고버섯 사업이 연매출 2년 차부터, 1년 차는 거의 못 번다고 치고 2년 차부터 막 3, 4천 벌어가지고 생활비 쓰고 못 쓰고 나면 뭐 천만 원이나 남겠습니까? 자, 이런 걸로 물론 이제 3년 차, 4년 차 하면, 저는 이제 2년 차밖에 안 됐으니까 3년 차, 4년 차 하면 이제 3, 4천만 원이 뭐 5천만 원 뭐 좀 넘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이제 내가 앞으로 더 잘해야겠죠, 그거는. 하지만 일단 현재까지만 봤을 때는 이 추세로는 1억을 갚으려면 몇 년이 걸릴지 모르겠어요. 생활비 쓰고 남는 돈으로 갚아야 되니까요. 이렇듯이 초기 투자비와 매출로 봤을 때 표고버섯 사업이 그렇게 안정적이고 비전이 있다고 보기는 좀 솔직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지금 보면 표고버섯 재배에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제 영상도 보셨고 다른 분들이 올린 영상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렇게 쉽게 돈을 잘 버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초기 투자비가 적어서 상대적으로 좀 불안함이 적은 그런 사업도 아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귀농에 관심 있는 분들은 표고버섯에 계속 관심을 가지시는 것 같아요. 물론 저도 이 표고버섯 재배를 이제 자리만 잘 잡으면 평생 동안 스트레스 없이 내 평생 직업으로 삼고 좀 더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준비를 했었고, 여러분도 아마 그런 마음에, 또는 고향에서 귀농을 하시려는 하는 분들, 고향 가서 돈을 좀 벌려고 하시는 분들이나 퇴직하시는 분들 굉장히 관심 많으시죠.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초기 투자비와 수익 측면에서는 그렇게 썩 메리트 있거나 비전은 없지만, 그 좀 이렇게 넓게 길게 보고 이렇게 하시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리고 저의 사례 말고 저보다 더 수익률을 높게 올리는 그런 표고버섯 재배 고수분들도 계시니까요. 물론 여러분은 여러 명을 만나고 보고 배우고 하셔야겠죠. 그러나 저는 제가 이렇게 될 것이 예상이 되었었습니다. 저는 회사 다니면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이제 귀농할 거를 계획을 할 때 이 정도의 벌이가 예상을 했었고, 그리고 초기 투자비도 그 다음에 귀농 생활 내 재배장을 만들기 전에 다른 선배 농장에서 일하면서도 야, 막 이렇게 한 1억 정도 들겠구나라는 걸 예상을 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추진을 계속했던 이유는, 아까 첫 번째로 제가 농업으로 평생 직업으로 하고 싶은 그 넓고 긴 그런 미래에 대한 계획도 영향이 있었지만 또 하나, 저는 이제 그 초기 투자비가 크지만 그거를 쉽게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이에요. 수익에도 내가 이렇게 표면에 보여지는 표고버섯 수익 외에 또 추가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의 매력을 솔직히 느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표고버섯 재배에 귀농을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동안 남겼던 영상들을 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땅에 관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땅 공부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제가 귀농을 결심하고 나서 회사를 다닐 때 바로 그만둔 게 아니에요. 회사를 다니면서 한 2년 정도를, 회사 생활을 하면서 1년 반 그 정도를 공부를 했습니다. 공부를 했는데 한 1년 반 정도를 일을 하면서 틈틈이 공부를 한 거죠. 주말에도 공부하고 밤에도 공부하고, 회사를 다니면서 교육도 막 다녔어요, 주말에. 그때 다니면서 1년 반 정도에 제 기억에 한 70%는 땅 공부였습니다. 그리고 한 30%는 표고버섯 공부였어요. 표고버섯의 기술을 이렇게 유튜브를 보고 인터넷 보고 블로그 보고 방문하고 교육 들으면서 기술도 익히는 건 30% 정도의 노력을 했고, 70%는 땅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 기억에 대략적으로 귀농하기 전에 회사 다니면서 한 1년 정도는 땅 공부만 했다라고 보셔도 돼요. 저는 한 6개월 정도는 땅 공부가 거의 끝날 때쯤에 마지막 6개월에 표고버섯 공부를 했고, 어느 정도 준비가 됐을 때 사직서를 내고 선배 농가에 가서 이제 실습을 뛰어들었던 거죠. 그 전에 1년 동안 저는 땅 공부를 했습니다. 왜냐? 땅이라는 것이 가치 있는 자산인 걸 알았는데, 저는 이제 회사 다니면서 데이터를 좀 주로 다뤘어요. 데이터를 주로 다룬 이유는, 회사에서 경영자들과 임원들이 막대한 돈을 투자하는 의사결정을 하기 전에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그 자료는 대부분 수치화돼야 하고, 그것들이 과거에 한 달치, 3개월치, 6개월치를 수치화해서 트렌드를 막 그래서 분석을 해서, 야, 그럼 다다음 달에는 요쪽에 투자하자, 요쪽 라인을 증설하자, 요쪽 모델을 늘리자, 이런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과거의 방대한 데이터로 미래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 가운데 의사결정이라는 게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전 데이터 분석을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가지고 좀 데이터 분석을 많이 해서 윗사람들도 그런 쪽의 업무를 저한테 집중적으로 줬고, 제가 분석한 데이터 결과물을 토대로 경영진들은 의사결정을 하는데 활용을 많이 했습니다. 자, 이걸 토대로 저는 토지에 대한 데이터들을 수집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토지에 대한 과거 데이터들을 수집한 결과 다른 것들도 수집을 했지만 그 어떤 것보다 토지에 대한 데이터가 으뜸이었습니다. 무엇이냐? 보통의 데이터들은 출렁임을 반복하면서 전체적으로 올라가다 내려가다 하는데, 이 토지에 대한 데이터는
출렁임도 별로 없으면서 꾸준히 오릅니다. 20년, 30년 전부터 꾸준히 올라요. 한 번인가 잠깐 멈췄던 적이 있어요. 그때 무슨 IMF인지 뭔지 아무튼 전국적으로 아주 거대한 무슨 세계적인 무슨 흐름이 있었고, IMF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때 잠깐 땅값이 주춤했다가 그 1년 빼놓고는 거의 과거 30년 동안 보면 꾸준히 오릅니다. 꾸준히 올라요. 그래가지고 그 오른 값은 전국 평균 공시지가예요. 공시지가라 함은 우리가 얘기하는 이런 땅값이 아니고 국가에서 지정해주는 그 땅의 좀 그 땅값이에요. 그래가지고 공시지가라고 하는데, 아무튼 그것도 땅값에 대한 지표로 활용할 수 있는 거고, 국가가 이제 정해준 거니까 당연히 그것도 중요한 값인데요. 그 공시지가가 꾸준히 오르는 걸 보고, 야, 이게 정말 가치 있는 자산이라구나 이제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거를 보고 미래를 충분히 예측하기 너무 쉬웠어요. 이렇게 안정적으로 오르는 그런 자산은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땅을 사는 쪽으로 이제 준비를 했고, 공부를 하자 결심을 했었고, 그래서 내가 꿈꾸는 농업과 내 땅을 사고자 하는 그 꿈이 합쳐져서 지금의 이제 귀농 생활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땅 공부는 1년을 했는데, 제가 지금 뭐 다시 공부하려면 그렇게 오래 안 걸릴 것 같아요. 제가 그때 너무 잘 모르니까 아주 기초부터 강의도 듣고 해가지고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강의까지 듣고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우리는 부동산 중개업자가 되는 게 꿈이 아니고 좋은 땅을 사는 게 꿈이기 때문에, 좋은 땅을 사기 위한 공부는 그렇게 면밀하게 틈틈하게 다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핵심적인 것만 몇 개 뽑아서 사지 말아야 될 땅과 사면 좋은 땅, 그 두 가지만 알면 돼요. 그리고 계약할 때 주의사항, 그 정도만 알면 좋은 땅을 고르는데 아무 문제도 없고, 그걸 공부하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쪽에 영상을 좀 올리고 있고 앞으로도 올릴 예정인데요. 그럼 공시지가, 전국 땅값이 어떻게 올랐냐? 꾸준히 오르는데 최근 한 10년 정도를 보면 전국적으로 6%가 오릅니다. 1년에요. 자, 1년에 6% 전국 평균 값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국 평균이 1년에 6%씩 꾸준히, 작년에도 6%, 재작년에도 6%, 올해도 6% 이렇게 오르는 그런 게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6%에서 6.5도 되고 5.5도 되지만 거의 6%씩 계속 올랐어요. 자, 근데 이 6%가 꾸준히 올라가는 것만으로도 메리트가 있는데, 이 6%가 이제 복리입니다. 복리. 복리 아시죠? 만약에 100만 원짜리라면, 뭐 가정을 했을 때, 뭐 1억짜리라고 하면, 1억짜리 땅이라면 6% 오른다면 다음에는 1억 600만 원 되겠죠. 근데 그 다음에는 또 6% 오르면 1억 1200만 원이 되는가요? 아닙니다. 1억 1200 플러스 아까 붙은 오른 600만 원에 대한 또 6%가 또 붙죠. 그래서 2년 차에는 600만 원의 6%인 66에 36만 원이 더 붙어요. 그래서 2년 차에는 1억 1236만 원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복리로 붙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기하급수적으로 오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리로 6% 오르는 자산, 바로 이제 땅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자, 그러나 6%는 아까 얘기했듯이 전국 평균이에요. 평균의 오류에 빠지면 안 돼요. 평균을 하나로 대표성을 떼었지만 실제로는 그 분포가 어느냐에 따라서 높은 것과 낮은 것의 차이는 엄청나게 클 수가 있죠. 그래서 대략적으로 제가 봤더니 굉장히 사람들이 잘 몰리지 않고 별로 비호감인 땅들 보니까 1년에 한 2%, 3% 정도 오르는 것 같더라고요. 복리로요. 근데 잘 나가는 땅들은 1년에 20%, 30%씩 오르는 거예요. 50%씩 오르는 땅도 있어요. 아주 극소수의 그런 땅들은. 자, 그런 식으로 20%, 30% 오르는 애들이 전국에 2%, 3%밖에 안 오르는 땅들이 꽤 많지만 20%, 30% 오르는 땅들이 견인해서 평균을 6%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전국 평균 6%다 일단은 그건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내가 어떤 땅을 샀는데 1년에 6%씩 쭉 복리로 올라준다면 난 전국 평균 정도 실력은 한 거예요. 근데 그것도 안 오른다면, 그보다 적게 오른다면 평균적인 실력을 좀 못했구나, 내가 땅 공부를 좀 더 해야 되겠구나 라는 거는 좀 생각을 해야 되겠죠. 자, 이 부분에 앞서서 많은 농업인들, 그리고 이미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저의 이런 얘기를 들으면 너는 무슨 농업을 하려고 하는 기농인이냐 아니면 무슨 투기꾼이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자,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아파트를 샀어요. 그리고 거기 들어가서 살았습니다. 살았는데 10년을 살았다고 칠게요. 10년을 잘 살았어요. 아파트에서. 그러고 나서 나왔는데 그 사람이 살 때는 2억에 샀는데 나올 때 4억으로 팔고 나왔습니다. 야, 쟤는 뭐 그냥 자기가 살 거 살면서 2억을 더 벌었네? 야, 저 투기꾼이다. 2억짜리 사서 4억으로 팔았어. 저 투기꾼이네. 이렇게 얘기하나요? 네,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아파트의 목적은 주거고 그분은 목적대로 그걸 썼기 때문이죠. 주거용 아파트를 주거로 써서 그 아파트 값이 올랐을 때 우리는 투기라는 말보다는 투자라는 말로 이렇게 사용하는 게 더 적합할 거예요. 그거는 투기꾼들은 그 목적이 아닌 걸로 자기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아파트를 막 사가지고 사고 팔고 해서 이익을 많이 남기면 우리가 그런 경우를 투기라고 부르죠. 자, 우리 기농인들, 농업인들 건축할 수 있는 땅을 사나요? 아닙니다. 우리는 농지를 삽니다. 농지. 자, 농지가 뭐죠? 국가가 농지라고 명칭을 정했어요. 왜일까요? 네. 농업을 하라는 땅입니다. 그 땅의 목적은 농업이에요. 누가 사야 됩니까? 네. 농업인이 사야 되는 겁니다. 거기서 열심히 농업을 했어요. 어떤 사람이 기농을 해서 농지를 사가지고 2억에 사가지고 열심히 10년 동안 농사를 졌습니다. 주변에 있는 마을 사람들도 참 농사 열심히 짓네 저 친구. 그 10년 후에 농지를 옮기려고 그걸 팔았어요. 4억에 팔았어요. 2억의 마진을 남겼다고 칠게요. 자, 이거 투기입니까? 이거 투기가 아닌 거예요. 그분은 농지를 국가가 원하는 목적대로 10년 동안 열심히 농업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팔았습니다. 사유재산이니까 판 거예요. 자, 이거는 투기가 아니고 그 사람은 땅을 잘 산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투기보다 투자라는 것이 좀 더 적합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적어도 투기라고 불릴 수 없는 거예요. 자, 기농하시는 분들 농지 사실 겁니다. 농지. 특히나 저처럼 기농 창업 자금이나 후계농 자금, 국가에서 지원하는 대출 자금을 3억을 받으려면 거기에 조건이 명시되어 있어요. 반드시 농지를 살 때 대출을 실행해준다. 논, 밭, 과수원. 논, 밭, 과수원. 자, 논은 벼농사, 밭은 밭농사, 과수원은 과일. 이걸 해야 하는 땅, 그 목적에 맞게 사서 또 그거를 할 사람한테 대출을 해주고 또 심사도 해요. 매년 그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대출금을 회수하거나 페널티가 부여하는 기준까지 있어요. 자, 이런 돈으로 사야 되는데 농업을 짓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농업을 하겠죠. 그렇게 해서 나중에 그 땅값이 올라가면 그거는 투기가 아니고 좋은 농지를 잘 사가지고 열심히 농사를 진 거에 대한 그런 이제 가치에 대한 보상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투기다라는 색안경을 끼고 보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농업인을 준비하시거나 기농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땅 공부를 좀 철저하게 하셔야 돼요. 특히 농지에 대한 공부도 많이 하셔가지고 좋은 농지를 사셔서 나중에 거기서 퇴직금 형식의 그런 것들을 벌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남기는 이유는 앞으로 저는 땅에 대한 영상을 많이 남길 건데요. 그래서 좀 관심을 좀 가져달라. 아직 땅을 사지 않으시고 땅을 샀더라도 또 추가로 땅을 사려고 하시는 농업인들이나 그리고 땅을 앞으로 살 계획이 있는 농업 준비, 기농 준비 분들 땅 공부 굉장히 잘 하셔야 됩니다. 그거에 대한 근거로 저의 사례도 말씀드리면서 드리겠을게요. 그래서 저는 1년 동안 공부를 해서 사면 안 되는 땅을 어느 정도 마스터하고 사면 좋은 땅을 어느 정도 알아서 제가 이제 기농을 하고자 하는 지역 경기도 화성시죠. 여기서 좋은 호재가 있고 그런 땅을 공부를 해서 샀어요. 그렇게 사서 한 결과 지금 2년 기농한 지 2년 됐고 땅을 산 지는 한 2년 반 됐나? 아무튼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땅값은 2억 정도 주고 샀고 제가 이 시설 초기 투자는 1억이었다 그랬죠. 이거는 진짜 회수를 내가 어떻게 돈을 벌어서 회수를 해야 되는 그 금액인데 땅값이 올라서 이미 그 초기 투자금 1억은 회수를 이미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뭐 했어요. 그거는 최근에 인근 제 농지 바로 옆에 땅의 실거래가를 보고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평당
2년 전에 45만 원에 지금 이걸 샀는데 옆에 땅도 그때 다 그 정도 시세였죠. 45에서 50만 원 정도 형성이 됐었어요. 매물이 없어가지고 제가 이거 나와 샀는데 지금 한 달 전인가 옆에 땅 이제 거래가 됐는데 70만 원에 거래가 됐어요. 그거를 이제 계산하면 저는 땅이 이미 2억 주고 샀는데 이미 3억을 넘은 거예요. 그러면 내가 힘들게 벌어서 회수해서 벌어야 할 초기 투자금을 이미 저는 회수를 한 거죠. 뭐 때문에? 땅 하나 잘 고른 것 때문에 회수를 했습니다. 만약에 제가 땅에 1년 공부를 하지 않았고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부동산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나온 땅 있으면 딱 가서 농사짓기 좋네 하고 그냥 땅에 대한 별 입지에 대한 고려 없이 일단 샀다면 이렇게 2년 반 만에 초기 투자금을 회수하는, 땅값으로 회수하는 일은 없었을 거예요. 6% 올랐겠죠. 전국 평균에 준하는, 실수를 안 해서 샀다면 6% 올랐을 겁니다. 네. 그럼 2억에 6%가 2년을 올랐으니까 2억 6, 22, 12, 한 2,400, 2,500 정도 올랐겠네요. 그러면 2억에 샀는데 한 2억 2,500 정도에 지금 거래되고 있는 게 전국 평균 정도의 인상률을 고려한 그런 그 기대치인데, 이미 3억을 넘었다는 거는 평균보다 훨씬 좋은 쪽에 위치한 그런 전국에 있는 땅들 중에 평균 6% 오르는 것보다 더 많이 오르는 요 상단에 분포되는 곳에 있는 땅을 샀다는 거예요. 그래서 1년 공부한 것이 결코 아까운 게 아닌 거예요. 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공부를 안 하는 거는 좀 이제 공부를 만약에 안 하면 결국은 내가 저 같은 규모로 귀농을 한다면 1억을 버셔야 됩니다. 초기 투자금 회수하려면 1억을 별도의 통장으로 따로 모아놔야 돼요. 생활비 다 쓰고 따로 모아놔야 됩니다. 그 1억을 모으기 전까지는 돈을 번 게 아니에요. 그 전까지 뭐 1,000만원 벌었네, 500만원 벌었네, 2,000만원 벌었네 하는 거는 다 그냥 아직 1억이 다 안 모였으면 계속 초기 투자금을 버는 과정에 있는 거예요. 귀농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그렇게 힘들게 농업을 하면 나중에 3년차, 4년차 때 정말 이게 힘들거든요. 육체적인 노동이 많은데 얼마나 힘이 좀 빠지겠습니까? 야, 내가 3년, 4년을 그렇게 열심히 농사를 졌는데 난 아직도 초기 투자금도 회수를 못해서 이렇게 또 내후년에도 죽어라고 농사를 져야 되는구나. 언제쯤 초기 투자금을 회수를 해서 이제 좀 농사로 돈을 벌 수 있다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스트레스 속에 살 거예요. 그래서 농지를 잘 고른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순간의 선택으로 좋은 땅을 고른다는 의미에다가 플러스 그거와 별도로 땅을 한번 사고 나면 더 이상 신경 쓸 게 없긴 해요. 열심히 농사만 재배 기술을 익혀서 판로를 찾아가지고 열심히 농사만 잘 지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생활조차도 여유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왜냐면 뒤에서 땅값이 계속 올라주고 있으니까요. 매년 올라주고 있거든요. 제가 산 땅은 그래서 이제 이런 땅을 꼭 사라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국 평균 6% 오르는데 평균 이상 정도는 사자 이거죠. 저는 평균 이하는 사지 말자 이거예요. 평균 이하도 4% 3% 오르니까 난 그냥 골치 아프게 신경 안 쓰고 난 그냥 농사짓기 편한 땅 그냥 사서 할 거야 하면은 더 이상 토지 공부 안 해도 되긴 해요. 그냥 평균 이하만 좀 조심하고 그런 거면 되는데, 그래서 저는 이 농업, 특히 시설 재배의 이 농업은 초기 투자비가 굉장히 큰 만큼 더욱더, 그리고 이 농지라는 것은 농업인들에겐 투기의 개념이 아니라 국가가 권장하는, 농업인들이 꼭 사라고 권장하는 그 땅이에요. 이 농지들을 농업인이 아닌 특정 재벌이나 돈 많은 사람들, 도시에서 돈 많은 사람들이 여유자금으로 농지를 싹쓸이하는 그런 경우가 바로 투기가 되는 겁니다. 국가는 그런 투기를 막고자 농지라고 만들어 놓고 그 농지를 살 때 귀농인들한테 대출까지 해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농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사달라 이거죠. 그 농지도 오르고 건축이 하는 대지도 오르고 땅은 여러 종류의 땅이 있지만 다 오르지만 오르는 건 둘째치고 일단은 농지는 그래도 농업인들이 농사를 져달라 이겁니다. 그래야 국가가 식량자원도 확보하고 땅이 전체적으로 국토를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국가 입장에서는 그 목적에 맞게 쓰여지는 사람들한테 그 땅이 가기를 권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농업인들이 농지를 사서 나중에 팔았을 때 그 차익은 양도소득세라는 걸로 원래는 많이 뺏어가는, 많이 이제 세금으로 반납을 해야 되는데 농업을 충실히 했다면 그것도 감액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농업인들이라면 농지를 당연히 사서 국가가 원하는 방향으로 해줄 필요가 있는 거고, 그리고 그 농지를 살 때 기왕이면 좀 더 가치 있는 농지를 사서 초기 투자금, 막대한 초기 투자금을 좀 더 쉽게 회수하는 그런 밑거름으로 삼아야 되고, 그 농지가 만약에 저도 지금 시점에서 농지가 3억을 넘어서 초기 투자금 1억 회수했죠. 땅값 2억도 당연히 이제 보존되어 있는 거고요. 그럼 초기 투자금 회수했다, 이제 내가 버는 건 이제 내가 버는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이 땅값이 내년에 그럼 안 오를까요? 내후년에는 또 안 오를까요? 예. 오르는 기울기가, 지금 저는 꽤 높은 기울기의 땅을 샀는데 이 기울기가 갑자기 내년부터 꺾여서 이렇게 안 오를까요? 아닙니다. 계속 오르겠죠. 오르는 이유를 알면 앞으로도 어떻게 오를지도 예상이 되는 겁니다. 그 오르는 이유가 있는 곳에 땅을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예, 일단은 그래서 지금 마치기 전에 궁금하실 수 있으니까 일단은 제 이번 영상의 목적은 좀 아실 테고, 그래서 이제 제 땅이 이렇게 오르는 이유는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1년 동안 땅 공부를 하면서 자연 상태의 땅을 사서 나중에 그 인근이 개발되거나 그쪽이 개발되는 그런 케이스가 가장 좋은 케이스라는 걸 알게 되었고, 자연 상태의 산 논밭이 펼쳐진 곳 중에 미래에 3년 후, 5년 후에 이쪽에 뭐가 좋은 생길 것을 호재가 생기는 땅을 찾았더니, 이쪽에 화성시 쪽에 이쪽 제 농장 근처에 그 역이 생길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제 농장에 1.7km에 떨어진 곳에 지금 토목공사가 계속 한 3, 4년 전부터 진행되고 있어요. 아직도 토목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역이 생기는데 토목공사 굉장히 오래 하네요. 저 역이 굉장히 큰 역이거든요. 서울역에 한 1.5배 크기의 역이 생길 겁니다. 그 역 이름은 송산역이라고 하는 역이 생길 거고요. 이 송산역은 현재는 지금은 아직 덤프 트럭들이 흙을 쌓고 토목공사 중이에요. 아직은 뭐 없는데 그 옆에는 아직 논밭입니다. 저도 그래서 1.7km 떨어져 있지만 이쪽도 하우스고 인근에 다 논밖에 없어요. 저게 2023년에 완공돼서 개통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2020년이죠. 2023년에 완공되어서 개통되면 이제 저 자연 상태가 열차가 이제 다니겠죠. 송산역은 서해선의 한 역입니다. 서해선 중에 가장 큰 역이고요.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해선이라 함은 우리나라 국토에서 서해안 쪽을 내려가는 고속 열차예요. 현재는 없고 과거에도 없었고, 예, 3년 후에 개통이 될 예정입니다. 부천에서 시작해서 시흥, 안산, 그 밑에 화성 내려가서 평택, 아산 해서 충남으로 내려가고, 나중에 먼 계획은 목포까지 내려갈까지 계획된 서해선입니다. 그래서 서해선 중에서 가장 큰 역인 송산역이 이제 곧 생길 예정이었고 계획에 있고, 그래서 지금 토목공사가 진행되고 있어서, 그래서 남들 전국 평균 6% 오를 때 여기 이렇게 오르고 있는 거예요. 전국 6% 오를 때 여기 이렇게 오른 겁니다. 아직 여기 생기지도 않았는데 지금 이렇게 올랐고요. 여기 생기기 한 2년 남았네요. 내년엔 1년 남고 뭐 내후년에는 빵년 남고 이렇게 해서 여기 생기면 저는 더 많이 점프할 걸로 예상은 되어지는데 이렇게 아직은 자연 상태인데 미래에 계획된 곳을 사야 됩니다. 왜냐면 이미 완공된 다음에는 살 수가 없어요. 너무 비싸져가지고. 그래서 비싸지기 전에 살려면 계획이 나왔고 아직은 아무것도 안 돼 있을 때 사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를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 그런 거 어떻게 알아요? 예, 철도 계획을 보면 알 수 있죠. 철도 계획은 어떻게 알아요? 자, 국가는 국토를 관리를 할 때 계획적으로 관리합니다. 그리고 그거는 오픈이 돼 있어요. 국토 종합 개발 계획이라고 있습니다. 전국의 국토를 어떤 식으로 개발할 계획이 향후 10년, 20년, 30년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그게 매년 개정은 조금씩 되겠죠. 하지만 이런 거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이 철도는 이미 토목공사가 시작됐고 다리 교각이 막 완성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이렇게까지 갔으면 걔는 개정이 되기 힘들죠. 이미 막대한 예산이 들어갔기 때문에. 자, 이거 말고도 전국에 계획이 거기에 나와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국토종합개발계획 인터넷에 치면 나와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방대한 양의 자료가 있습니다. 다 볼 필요는 없죠.
제가 귀농을 하고자 하는 지역, 그쪽에 관련된 이슈만 골라서 공부를 하면 좋겠습니다. 가장 거대한 계획이 그 밑에 뭐가 있냐? 도개발계획, 도시계획이라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제가 가려고 하는 시나 군, 도, 거기에 도시계획이라고 있습니다. 그것도 인터넷에 검색하면 오픈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화성시 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이라고 합니다. 화성시 도시기본계획도 면밀하게 봤습니다. 면밀하게는 아닌데 거기서 내가 위치한 곳만 위주로 봤죠. 제가 귀농할 곳이 어느 정도 정했는데, 또는 귀농할 곳을 아직 못 정했다면 국토종합개발계획과 도시기본계획들을 보면서 어떤 지역을 고르는 게 좋냐. 저번 영상에도 말씀드렸듯이 땅값 상승의 1차 요인은 인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 전철역이나 뭐 관광단지나 산업단지 이런 것들은 2차, 3차 요인이고, 인구가 늘어나야 돼요. 그거가 기대되어지면 오르거나 그게 실현이 되면 땅값은 오르게 되어 있어요. 사람이 땅값을 만드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귀농할 지역을 아직 뭐 안 고르신 분이라면 국토종합개발계획이나 도시기본계획 같다는 보시고 인구 계획을 거기서 참조를 하시고, 인구가 증가될 걸로 계획이 된 지역으로 귀농을 하시기를 일단은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인구가 현재 감소 중이고 앞으로도 감소가 많이 예상되어지는 그런 도시는 땅값이 그래도 떨어지진 않지만 땅은 희소성이 있는 자산이기 때문에, 그러나 평균 이하로 오를 확률이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평균 6%죠. 그래서 인구가 늘어날 걸로 예상되어지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는 도시 쪽으로 귀농을 하시면 일단 절반 정도는 성공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구가 늘어나면 그 도시는 일단 전체적으로 오르거든요. 전체적으로 땅값이 조금씩 많이 올라요. 평택도 그렇고 화성시도 마찬가지고 다 인구가 증가하니까 호재가 없는 땅들도 덩달아서 막 오릅니다. 왜냐면 그 도시 전체가 브랜드화가 되고 사람들이 그 도시로 몰리니까 그 도시 자체가 전체적으로 오르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절반 성공이고, 그 다음에 그 도시 안에 도시 기본 계획을 면밀하게 보고 그 도시 안에 계획된 호재들과 도로 계획들을 보시고, 그런 것에 가능하면 가까운 농지를 돌아보시는 것이 좀 더 현명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예, 일단은 개괄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좀 더 세부적인 거나 이런 것들을 한번 또 영상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 영상이 좀 도움이 되었길 바라고요. 저 또 오늘 또 농사를 지러 버섯 따러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또 제 홍보 잠깐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제 전화번호는 010-3018-7228 김찬일입니다. 예, 표고버섯 택배도 보내고 있으니까요. 주문해서 한번 맛보시는 거 좀 추천드리고요. 예, 그리고 일단 영상 봐주신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합니다. 예, 앞으로도 제 영상 관심 많이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귀농하시는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래서 미래의 자산에 좀 더 안정적이고 행복한 귀농을 위해서 좀 많은 정보 드리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이렇게 행복하게 열심히 농업을 하고 있고요. 좀 응원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